오늘의 정치 속풀이는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설주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저녁에 전해진 속보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조사를 2번 했잖아요. 3차 조사까지도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2번 조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뭐 그런 판단은 특검 자체에 어떤 논리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특검은 계속 영장 청구할 겁니다. 요번에 안 돼도. 계속. 예. 하는 모습이 보면 예를 들어 외환죄 같은 게 더 중하잖아요. 그건 이번에 영장 청구 사유 없죠. 그건 아마 아직 소명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게 아직 안 됐는데 한다 하는 얘기는 구속영장 청구 뭐 이런 걸 통해서 특검의 강경한 입장 이런 거 뭐 소위 말하는 기싸움 이런 걸 보여주면서 계속 법원에 이런 식으로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안 되더라도 예. 그런 예상을 합니다. 일단 보니까 혐의가 뭐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공격을 뭐 도발을 유도했다 이런 외환죄 같은 건 빠졌고 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이런 것도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법리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봤을 것 같아요.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북한이 외국이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 별도의 국가로 볼 수 있느냐. 네, 지금 이 문제부터 또 법리적인 검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 유엔 가입을 할 때는 이국가 체제로 가입을 했습니다만은 예. 지금 헌법재판소 판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떤 국가로서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법리적으로 조금 해소돼야 될 부분이 일단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또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하려면 북한하고 누가 통모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어떤 내부자의 진술이 나온다든지 어떤 좀 명백한 서류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은 조금 수사가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걸 혐의점으로 해가지고 아마 영장 청구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조금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이 지난번 이제 영장, 그러니까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연장을 위해서 어떤 청구한 것도 굉장히 지금 속도전이거든요. 좀 일반적인 스텝보다는 좀 더 빨리 간다라는 느낌이에요. 좀 빠르게. 좀 한 스텝 더 빠르게, 예상보다는 한 스텝 더 빠르게 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뭐 조은석 특검이 과거에 중앙지검 특수부를 할 때도 약간은 여론전을 이용하는 수사를 많이 했던 편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아마 그런 특유의 조은석 특검의 어떤 스타일이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내란 혐의로 예전에 구속이 됐었다가 그게 취소가 한번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엄격한 요건을 더 갖춰서 영장을 청구를 해야 이번에는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뭐 법원에서 재구속이니까 이제 뭐 볼 때도 좀 더 기준이 엄격해지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런데 법리상으로만 보면 그냥 진짜 딱 그 법리적으로만 딱 봤을 때는 뭐 윤석열이라는 딱 그 피의자를 놔두고 했을 때는 지금 혐의 사실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건 조금 애매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수많은 지난번 그 적폐청산 검사에서 수사에서 봤을 때지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직권남용은 대부분 무죄거나 거의 혐의가 거의 낮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리적으로는 조금 애매하다. 허위공문 작성은 구속을 할 만한 사안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저는 큰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오늘 계속 여론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김성훈 차장의 진술본복을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로. 예. 이게 그러면 진술본복이란 건 뭐예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건 조사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건 수사팀에서 나온 거 아니면 변호인 측 아니면 모르거든요. 아, 이게 언론에 새어 나온다 함은 그렇죠. 뭔가 여론전이 시작이 된 그렇죠. 거네요. 이건 뭐 수사팀에서 흘렸던지 아니면 변호인 측에서 흘러나왔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만한 것들은 계속 이것은 사법부를 압박을 해주는 거죠. 여론전으로서 예. 법원을. 그래서 이제 영장 발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난번 5월 1일 날 그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자에 대한 어떤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이후로 이 법원에 대한 압박이 민주당에서 하는 압박이나 정치권에서 하는 압박이 어느 정도는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압박을 넣으면 여론전으로 압박을 좀- 하게 되면 법원으로서 지금 상황에서는 예. 이거 발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판단도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3개 특검이 다 수사를 꽤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추경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가 지난 금요일에 통과를 시켰는데 정부안보다도 순증된 추경안이었고 국민의힘은 불참한 상태에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뭐 앞서서 김민석 후보자 인준 표결도 있었고 추경안도 있었는데 둘 다 불참한 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제 뭐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떠나서 국회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다. 또 당 차원으로 지금 안 들어간 거잖아요. 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국민들께 메시지를 주자. 우리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건데.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요. 표결에 의한 숫자가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뭐 100 몇 표밖에 반대가 없네. 이렇게 될 것 같으니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가서 본회의장에서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그분들을 뽑아준 지역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뭐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대표니까요.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의 직분에 맞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표결에 무조건 반대하고 뭐 이렇게 나가고 이런 건 사실 야당이니까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여당일 때도 그랬어요. 국민의힘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숫자가 밀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무조건 그러면 그때마다 늘 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이게 보기가 안 좋은 게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 표결은 해라. 네. 아니, 반대하는 거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혀라. 왜 이걸 그냥 다 나와버리잖아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의사표시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냥 나갔다. 기권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들의 의사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 그게 얼마나 무책임해 보입니까? 나중에 어차피 기록으로 남겠지만은 예.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좀 더 안에서 싸워주는 모습,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의사표시 해주는 모습이 오히려 보수 지지층에게는 더 뭐 만족감을, 효능감을 준다고 할까요? 물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뭐 이번 대선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순간 107석이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헌법 개정을 막을 수 있는 숫자 말고는 할 수 있는 건 진짜 그쵸. 하나도 없다라고 네.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제는 과거와 같이 뭐 있으면 나오고 무조건 뭐 기권하고 이게 아니라 들어가셔서 반대 표결하고 나오시든지 차라리 아니면 진짜 뭐 소리라도 지르고 나오시든지 이게 뭡니까? 예.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모습이 아직도 여당인 줄 알아? 약간 이런 뉘앙스 그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제는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이라면 야성을 가져야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좀 뭐 무조건 싸우고 뭐 이래라 반대만 하는 뭐 진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게 맞다. 저는 봅니다. 이게 또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여론전을 좀 하려고 대통령실 특활비라든지 좀 슬그머니 이제 정부에서 끼워 넣은 특활비 부분을 좀 지적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뭐 주말 지나면서 좀 많이 묻힌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이 삭감을 다 시켜놓고 대통령실 특활비 다 복원한 거 이거는 좀 너무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지적이 그렇죠. 할 여전한 말이 것 없죠. 같아요. 예, 네. 그때 논리가 특활비 없다고 해서 국정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 말이 되느냐. 그 이재명 당시 대표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들은 아니 매일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무슨 특활비를 줘야 돼. 뭐 이런 네. 거의 뭐 회초리 치듯이 하는 얘기까지 했다가 우상호 정무수석 한 분만 거의 유감 표명 가까운. 근데 사실은 유감 표명은요. 그 사과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차지가 않아서 섭섭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유감 표명은 반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유감 표명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뭐 하는 얘기가 막상 맡아보니까 좀 특활비 없어서 힘들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좋아요. 근데 여론이 야 민주당 내로남불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안면몰수를 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우린-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았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지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여당에서 시작부터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좀 지지율이 비슷비슷하면 양 당이 야 민주당 그럴 수 있냐 이게 되는데 저희가 워낙에 빠져 있으니까 힘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형 사고 유사한 것이 그냥 넘어갔다. 네. 그것이 더 안타깝다. 특활비 부활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사실 김민석 총리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여론이 좀 움직일 만한 이슈는 꽤 많았는데 그게 다 그럼요. 지나간 것 같아서 지금 지지율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오늘 방금 전에 나온 가장 핫한 여론조사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정당 지지도 보기 전에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지지도를 보면 매주 월요일에 나오는 리얼미터 조사로만 기준을 봤을 때 처음으로 60%대를 넘겼어요. 근데 이게 좀 흐름을 보니까 뭐 50%대 후반으로 좀 높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주 새에 또 60%를 훌쩍 넘기는 조사가 나왔고 당 지지율이 또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오르는 동안 국민의힘은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30%대 아래로 떨어진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랑 둘 간의 격차가 25%포인트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저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의힘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로는 심각한데 이제 아마 지금 보수 지지층이 여론조사라든지 뉴스에 반응이 안 되고 있어요. 아예 응답을 안 하고 뉴스를 안 볼 거다. 뉴스를 안 보니까 오히려 지금 보수 지지층이 굉장히 지금 시무룩해 계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응이 안 나오는 효과라고 보고요. 뭐 지금 저는 정당 지지율은 그렇게 그 의미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미를 둬야죠. 대신 이제 정치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이 보수 지지층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네. 관심을 오히려 무풀이지. 악플도 안다는 무풀이죠. 그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어차피 지금 이제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면 저는 아무래도 다시 오지는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선거는 또 그렇게 집중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어떤 그 예. 각 지역에 대한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지지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굉장히 어렵죠. 예. 대통령은 예. 되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뭐 특별하게 이 시점에서는 어찌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잖아요. 전 임기를 다 통틀어 보면 네. 가장 높을 때이고 높아야 되는 때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새로 시작하고 많이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시잖아요. 타운홀 미팅도 좀 돌아가면서 하시고 물론 내부적으로는 조금 내용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소프트하지는 않긴 하지만은 어찌 되었건 간에 지난 윤석열 정부 때보다는 조금 더 일을 한다는 느낌이고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건 나는 이 일만큼은 잘한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보면 지금 일만큼은 그래도 보여주는 것은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게 좀 있는 것도 같은 게 여튼 소비 쿠폰 주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7월 21일부터는 지급을 받게 되는 것들이 좀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영향 줬다고 봐야죠. 역대 어느 선거를 두고 여당이 이제 예를 들어 총선을 치르거나 할 때 그 재정을 풀거나 이런 걸 다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오히려 긴축 재정을 주장을 하고 네. 저희가 여당이었을 때 예.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 시의적절하다고 봐야죠. 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것은 물론 대선 과정에서 다 저희 당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당시에 다 이걸 주장을 했어요. 공약을 내걸었는데 근데 형식이 어떻게 가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보면 저희는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추경에 대해서는 긍정했으나 네. 그것을 이런 형식으로 드린다 이렇게 그거는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당장 급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게 가장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과연 실행할 거냐 했는데 실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지지율을 받쳐줄 수 있는 어떤 기반은 더 튼튼해지는 거죠. 특활비 중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게 있는데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이야 그렇다 치고 검찰 특활비까지 복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 검찰에 다시 먹이를 줄 수는 없다. 그 일부 의원들은 기권까지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반발을 좀 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요즘에 유독 강하게 메시지 내시는 의원들이 계세요. 중진 의원들. 예. 목적이 있죠.
뭐죠? 지방선거죠. 아, 내년 지방선거. 지방선거. 민영 배우는 지금 광주시장 도전한다고 지금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던데. 아, 그럼 당원들 좀 보라고 그럼요.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박홍근은 갑자기 조용히 계시다가 갑자기 센 메시지 갑자기 나올 때 있잖아요. 정당 해산법 같은 거 예, 그러니까 발의하시고. 서울시장 선거가 있잖아요. 예.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검찰이 이번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혐의점이 있다거나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뭐 이제 뭐 앞으로 수사가 되겠지만은 뭐 그 크게 관여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네. 좀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 제 직원들 그냥 그 이 일 하신 분들 만나보면 아니면 검사나 진짜 수사비가 없어요. 진짜 수사비가 없어서 과거 같으면 이런 수사 진행비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안 나와요, 진짜로. 그럼 개인 돈으로 해야 되는 개인 거예요? 돈으로, 검사 개인 돈으로 해야죠. 그걸 어떻게 버텨냅니까? 뭐 검사도 공무원인데. 네. 뭐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진짜로 이건 제가 실제 뭐 검찰 뭐 진짜 소위 말하는 뭐 수사관이라든지 제 친구들이라든지 후배들이나 만나보면 진짜 안 나온다. 없다. 그래서 진짜 많이 이축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 뭐 검찰청을 언제 없애든 수사권을 뺐든 어쨌든 간에 뭐 현재 지금으로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약간 역할을 분담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대통령은 국회에서 뭐 논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넘기면 강성 친명파들이 좀 더 센 목소리 내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민주당이 오늘 출범시킨다는 건데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띄운다고 합니다. 네. 홍준호 최고위원이 네, 네. 위원장이고요. 여기서 지금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포함해서 기소가 좀 불법했다는 걸 살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대통령을 나중에 좀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비치는데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의지는 알겠어요. 뜻은 알겠는데 이게 과연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냐. 이게 말부터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하는데요. 숱한 시간 동안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검찰의 조작 기소에서 뭐 어떻게 돼서 재판에 넘어가서 이거는 너무한 거고 이런 얘기를 지금 몇 년째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7년 8개월인지 형을 받았는데 그게 그럼 검찰이 내린 거냔 말이에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거잖아요. 법원이 한 거잖아요. 법원이. 그럼 조작 기소라고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럼 법원이 그 조작된 그 공소장을 보고서 죄를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이 뭐가 됩니까?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거죠. 기소 단계에서 얘기하면 모르겠으나 네. 확정 판결이 났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하겠다는 의지 표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지지율도 높게 나오는데 이 얘기를 괜히 해서 당해서 막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하는 것을 원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렇게 좀 잘 나는 좀 온거란 걸 하고 당에서 좀 센 걸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도 안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소위 강경파들하고 이제 대통령도 됐으니까 더 이상 뭐 선거 나갈 일도 없고 네. 선을 긋고 선거한 대통령으로 남아서 국민적인 지지에 따라서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해소할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강경파들은 바뀐 게 없죠.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뭐라도 심지어 사법부마저도 뭐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의지를 아직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히려 좀 손발이 안 맞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손발이 있겠네요. 안 맞는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어떤 분인가를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게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 옥중 서신도 내고 본인 사면운동 관련된 뭐 링크도 올리고 이러잖아요. 네. 뭐 그런 이제 그 청구서가 날아오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이긴 뭐 합니다만.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이화영 씨 측에서 그렇게 사면 요청하는 게 일단 내부적으로 이게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예. 이 누가 사면에 이렇게 대놓고 합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조국 교수 아니 조국 전 대표도 본인이 직접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게 페이스북 많이 하시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저기 혁신당에서 예, 해주잖아요. 오찬 때 김선민 가서 대표가 얘기하고. 그냥 넌지시 우리 조국 대표도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냥 네. 본인이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본인이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이게 내부적으로 물론 의사타진 해봤을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놓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꼬리 자르기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화영 씨가 잘못하면 네. 저는 이거 그냥 달래기용이라고 보여요. TF 발족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해주니까 좀 기다려봐. 근데 너무 여기서 보채지 말고. 네, 좀 보채지 말고 네. 좀 기다려봐. 일단 우리가 좀 조사 좀 해보고 좀 알아보고 하자. 좀 더 있어봐 거기에 이거죠. 제가 그건 생각 못했는데. 더 있다가는 뭔가 폭로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폭로해봐야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래요. 이미 한번 뒤집혔다가 다시 이렇게 바뀐 진술이기 때문에 예. 자기가 뒤집었지만 이게 인정이 안 됐잖아요. 대법원에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나는 모르는 일인데 너가 한 거야. 그럼 이제는 뭐 정말 사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냥 이화영 씨 혼자 한 경기도 부지사가 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뭐 쌍방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쌍방으로부터 뇌물 받은 게 있잖아요. 그게 더 커요. 솔직히 원래 지금 7년 8개월 받은 거에서는 뇌물 3억이 더 큽니다. 아, 예, 그렇군요. 뭐 대북 송금은 그냥 외환관리법 위반하고 뭐 그런 걸로 몇 가지만 붙은 거지. 네. 실제로는 제3자 뇌물죄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그건 재판이 이제는 뭐 이재명 대통령 빠졌으니까 저는 뭐 그 재판은 뭐 어떻게 진행은 되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협박을 한다면 저부터 협박이 안 돼요. 전혀. 전혀 안 먹히는 상황이고. 전혀. 뭐 이게 뭐 어떻게 흐를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뭔가 이제 움직임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뭐 검찰 개혁도 그렇고 오늘 뭐 TF까지 출범시키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주진우 의원 정도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대학 그 동문회에 가가지고 대통령의 공소 취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뭐 대통령과의 친분이 깊은 오래된 인연이 있는 중진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좀 나왔어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죠. 그 자리가 이제 어떤 자리냐. 뭐 대학 동문들한테 갔다 하면 또 법조인들이 만났을 텐데 아마 어떤 질문이 나왔을 거고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 생각을 얘기했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정성호 의원이 어떤 분이냐를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을 해보면 결국 보도되는 경위까지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내심에 그게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희는 사실 법무부 장관의 다른 분이 됐다면, 뭐 윤호중 의원이라든지 이러면, 야, 이거 정말, 저희 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 제소하려고 하는 사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정성호 의원이 지명돼서, 좀 합리적이다. 뭐 이런 평으로 넘어갔어요. 네. 근데, 밖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정성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다. 근데 그는 좀 짐작이 됐던 것도 있어요. 이분이 지명되기 전에도, 장관 지명되기 전에도 법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네. 형사법 바꿔야 된다. 이거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놀랍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을 받을 만하죠. 뭐 평소 생각일 수는 있으나 지금의 본인의 어떤 위치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지명된 상태니까 그럴 수 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아니 속마음은 그럴 수 있죠. 공소 취소한 게 제일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다 취소해버리면 다 공소 기각이 되는 네.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공선법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선거 나오실 것도 아니고 피선거권이 상실되든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민주당이 돈을 토해내야 되니까. 그 문제. 글쎄요. 이제 항상 들어가면 뭐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유죄가 된다는 선 치더라도. 예. 그 방법이 있군요. 일단 방법이 뭐 많아요.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말로 나오다가 좀 후루룩 지나가고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정권 말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런 반성을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 선거를 통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맞아요. 왜 재판이나 이런 사법 절차로 이길 생각을 했었느냐. 뭐 구속, 그때 체포동의안 막 하면서 거기에 온 전력을 쏟았다가 결국 구속 안 돼서 다시 나와서 다시 살려줘. 뭐 이런 거 네. 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 뭐 그런 것을 파기, 자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처음 듣고 하는 그 과정을 볼 때 결국 선거다. 네. 국민의 판단이 중요한 건데 다른 걸 가지고 뭔가 바뀌기를 바랬던 것이 가장 큰 패착이 아니었을까 이런 뒤늦은 반성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곧 실수를 할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뭔가 국민들에게 좀 부담을 안기는 뭐 정책을 펼 거다 이런 거에 좀 기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여전히 좀 들거든요. 그럼 저희가 실수를 안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매일매일이 실수입니다. 국민의힘이요. 실수 자체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네.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제대로 된 지도부 차원의 어떤 결기 어린 메시지라든지 활동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전당대회를 저희가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전당대회 룰조차 분명히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물밑에서는. 왜 누구 빨리 나오려고 안 하세요?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지도 체제도 바꾸고 뭐 집단 지도 체제는 아니냐. 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실수 아니에요. 이 순간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전당대회에서 특정 인물이 뭐 돼야 되거나 안 되면 돼야 안 되거나 되거나. 이런 예. 것 때문에 머리를 굴리는 예. 분도 있군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소개하신 그 지지율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본인들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만 생각해 보면 충분하거든요. 본인 생존에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지금은 물밑인데 겉으로 드러나면 더 떨어지겠네요. 당 지지율이. 와, 올라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당이 그나마 이제 좀 지금 무풀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네. 악플이 달리든 뭐 선풀이 달리든 하려면 혁신위원회 이거 활동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 뭐 혁신이 뭐 제대로 하겠냐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이니까 좀 기대를 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출신으로서 메스를 제대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예. 좋겠는데 뭐 다들 이렇게 기대감은 없잖아요. 솔직히 혁신이가 뭐 이게 뭐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기보다는 네. 그걸 수용하지 못할 거라는 어차피 우려. 뭐 최고 집행부에서 지도부에서 안 받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만큼은 좀 달라졌으면 이게 뭐 혁신이로 저는 다 달라질 수도 없다고 봐요. 뭐 그렇지만은 달라지는 모습이라도 보여준다. 진짜 아까 방금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뭐라도 하나씩 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실수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 네. 실수를 안 하는 모습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물론 정권 초이기도 하지만은 어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못했던 것들, 정상적인 것조차도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 보인다, 너무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보여요. 과거에 왜 그냥 이렇게 진짜 정상적인 것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것들도 하면서 하나씩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팅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일단 고강도 개혁을 예고를 하긴 했는데 전당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좀 길지가 않고 본인은 뭐 한 80일 정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전당대회가 지나가 버리면 그 혁신위도 활동을 종료하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벌써부터 좀 걱정인 거는 사실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것이 계속 실수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혁신위원장을 이제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랬으면 이제 조건을 걸어야죠. 그럴 수 있는 위치였으니까. 그러면 혁신위 활동은 며칠 동안 필요한데 그 전까지 전당대회 개최 계획 멈춰라. 내가 혁신위 활동을 통해서 나온 혁신안에 대해서 당이 받아들여진 후에 그 후에 있을 전당대회 성격도 규정이 되어야 하고 지도체제도 뭐 바꿀지 안 바꿀지도 논의가 된 후에 해야 되고 이게 순서잖아요. 근데 혁신은 혁신이대로 가는데 전당대회를 뽑아놓으면 결국 하신 말씀이 중간에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현 비대위에 전달하고 최종 결론을 새 지도부에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게다가 권한이 없어요. 혁신은 그냥 자문입니다. 자문. 네. 우리 이렇게 생각해서 안이 나왔어요. 주면은 아 그래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끝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말하는 거 무조건 받는다고 해라 라든지 뭐 비대위에서 의결할 때 내가 설명을 해서 뭔가 설파하는 과정을 밟게 해달라든지 뭐 걸었어야 돼요. 매주 의결을 해달라든지. 안 그러면 안 한다라든지. 예. 근데 첫 말이 백서 만들겠다. 대선을 왜 졌는지 백서를 만들겠다. 아니 대선 왜 졌는지 우리가 모릅니까? 그걸 꼭 표지가 하얘서 백서라고 한 거를 봐야만 우리가 왜 졌는지는 아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참 아쉽다.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 뭐 인선이라도 저희가 좀 보고 인선도요. 네. 제가 좀 너무 안철수 위원장한테 좀 많이 비판적이 같아서 좀 송구한데 원내둘, 원외둘, 당외둘 뭐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 당은 항상 안분을 하려고 그래요. 안분을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당도 아니고 뭐 비빔밥에 뭐 당근 넣고 뭐 넣고 계란 넣고 뭐 이거 아니잖아요. 왜 원내는 둘이고 원외가 둘이어야 합니까?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런 상상을 왜 못하느냐. 거기서부터 저는 그래서 저희가 혁신한다고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타면서 올라가니까 자꾸 내려간다고 봐요. 저는. 제자리 걸음이네요. 아니 뒤로 더 가죠. 네, 더 가네요. 네. 예. 그래도 첫날이니까 오늘 뭐 출범되는 거 보고 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이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 때문인지 모든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내지는 않고 있는데 보니까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게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는 분인데 제자 논문을 그대로 좀 표절한 의혹들도 있기도 하고 논문 쪼개기 의혹까지도 좀 불거지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교육부 장관이 이런 의혹이 있었다라고 하면 100% 낙마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장관 후보 임명 후보자 중에서 전 낙마 1순위는 일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것 같아요. 예. 뭐 좀 이 문제도 있고 계속 또 과거 행적들이 계속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4대강에 뭐 4대강 자문기구에 또 참여한 이력도 있고 그래서 누가 그리고 또 그 충남대에서도 학교 차원에서도 오히려 또 반발도 있고 교수 단체에서도 뭐 네. 안 된다는 성명 나오고. 예, 뭐 그러니까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인선에서는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만큼의 어떠한 그런 게 아니면 그 정도로 세지 않으면 뭐 넘어가 뭐 그냥 그러고 뭐 어차피 인사청문회 동의서는 안 나올 거니까 네. 그냥 뭐 지명하면 끝이잖아요. 이건 제가 사실 좀 씁쓸했던 게 모 후보자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았던 과거 사건이긴 한데 그 댓글에 그 정도면 뭐 그 정도는 넘어가 이런 식의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비판적으로 조롱하는 댓글이었지만 국민 인식 수준이 조금 그렇게 맞춰진 건 아닌가. 그 정도는 뭐 웬만한 사람 다 있는 거다. 이렇게 될까봐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고 정권만 바꾸면 이런 의혹들이 이제 똑같잖아요. 항상 교수 출신, 뭐 항상은 아닙니다. 뭐 논문, 제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네. 쪼갰다, 뭘 어떻게 했다, 연구비가 어떻게 됐다. 농사 이런 안 얘기 짓는데 나오는데. 그렇죠. 농지 갖고 농지 있다. 갖고 있고, 뭐 재산이 어떻게 되고 똑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분이 주무 업무가 교육부예요. 교육. 네. 교육부 장관인데 자기 논문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고 만약 하면 다른 장관보다 물론 다른 장관도 당연히 이 문제가 중하다고 보지만 더 중하게 보겠죠.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비리예요. 당사자가 아니면 아들. 그건 더 크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렇죠. 주무부처니까. 그래서 이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한 말씀 안 하면 돼요. 이런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 봤습니까? 이런 얘기만 하시면 돼요. 예. 아, 기시감이 드네요. 제가 그때 그 용산 대통령실 출입했거든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 그런 말씀 예. 안 하실 것 같아서. 예.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왠지.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